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차시 3월 9일 화요일. 또 다른 작품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제 소재론 제3강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목일 교수의 소재론은 지금까지 너무 길어서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목일 교수는요,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요즘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소재론이라는 이 이론도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정목일 교수님한테 공부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필도 잘 쓰시지만 교과서 수필가다 할 정도로 교과서의 작품이 많이 실립니다. 정목일 교수는 아주 키도 크시고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문예지에서 자주 뵙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여러 사람 속에 서 있어도 언제나 눈에 띄는 아주 멋있는 분이죠. 고교 독서 교과서에 논개의 가락지라는 수필이 실리기도 하고요. 고교 문화 교과서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라는 작품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는요, 사투리라는 수필이 들어가 있고요. 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에는 벼라는 작품이 출제되기도 했죠.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폐교에 뜨는 별이라는 작품이 또 실리기도 해서 교과서에 들어간 그 문학 작품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 작가들은 굉장한 영광이죠. 이렇게 해서 교과서 수필가다 할 만큼 지금까지 이제 소재론을 몇 차례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순서대로 쭉 본다면 아마 대개 자료회가 다 있을 겁니다. 소재란 무엇인가, 또 소재 찾기의 요령 다 했습니다. 소재 찾기의 구체적인 방법인 무엇인가, 또 어떤 소재가 좋은가, 거기까지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재 찾기의 관점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재 찾기의 관점, 이제 발견의 과정이다. 첫째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에 관심이 없는데 글이 나올 리가 없지요. 우연하게 소재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를 찾기 위해서는 항상 소재를 찾으려는 의식,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의식과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글쓰기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죠.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계시라. 안테나를 세워 놓아야 옛날 라디오 그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가 나오듯이 글감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어야 뭐가 걸려든다는 이야기죠. 보일러에 불꽃을 꺼뜨리지 마시라. 나도 언젠간 한 줄 쓸 거야.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마시라. 또 이런 말씀도 드렸죠. 무당도 신을 불러야 신이 오더라. 그런 것처럼 글신도 우리가 자꾸 불러야 온다. 아니 글을 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글신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재감 중에서 구체적으로 소재로 선택하고 싶은 것이 발견되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예? 이거 한번 내가 써볼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관심과 발견은 그래서 밀접한 거리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관심을 갖는 데서 몰랐던 세계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어떤 곳에 관심을 갖다 보면요,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재미가 있어서 더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의 접근을 이렇게 갖출 수 있다. 관심을 갖고 자꾸 생각하면서 몰랐던 공부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김훈 소설가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 이야기거든요. 칼의 노래 소설을 쓰기 위해서 대장간에 가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작업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아주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고 관찰을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가진 소재에 대해서는 이모저모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떼작거려보고 소재가 가진 세계를 알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세밀한 관찰이 있어야 된다. 관찰하지 않고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알아야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교감을 해야 된다. 아이고 선생님, 바쁜 세상에 뭐 글감하고 교감을 해요. 하셔야 됩니다. 소재와 자신이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대화를 해야 된다. 서로 정이 들도록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제 요즘 같은데 양지바른 쪽에 가면은요, 또 일찍이 민들레가 피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춘삼월에 장도 깬다고 또 추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들레 추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너도 참 니네 엄마 말 안 듣는다이. 엄마가 아직은 춥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네가 나오더니 요 추운 데서 얼마나 고생이냐.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지? 이렇게 남이 사이코라고 하든지 말든지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꽃, 나무, 돌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비상적이다. 비상적인 말. 그 내면을 본질을 생각도 않고 겉으로만 스르륵 보는 것. 겉으로만 보는 거 피상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현상만 봐요. 내면의 대화를 통해 교감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교실 수업을 하고 그럴 때 어머나 나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남의 작품을 읽어보니까 나도 한 줄 쓰고 싶네. 그래 오늘 2줄이라도 써보자. 어느 한 분이라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셨다면 저는 강의 목표 달성을 한 겁니다. 글 잘 쓰는 방법, 지름길을 제가 몰라요. 노력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글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셨다면 목표 저는 충분히 달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스스로가 터득을 해가는 겁니다. 의미 부여. 아까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말씀드렸죠. 커졌다 작아졌다 의미를 던지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어머니 자궁 속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작은 것이 좋았다.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그냥 던져놓기만 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신변잡기라고 한다. 잡문 또는 신변잡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을 신변잡기라고 한다. 질문이 나오면 글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재 발견을 했다. 내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했다. 그리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내 삶이나 인생과 결부시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작업, 의미 없이 쓰면 안 된다. 이때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윤곽보다 자연스럽게 글을 써놓고 어머나 의미나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는 그걸 어떻게 쓰지? 그런데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독자들이 벌써 압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글을 그냥 꽤 맞춰놨지? 이상합니다. 그래서 주제나 의미를 부여할 때도 자연스럽다. 억지로 꽤 맞추지 마라. 주제가 이상해서 의미를 넣어야 한다고 의무감에 억지로 넣어놓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제목처럼 소재 찾기 관점. 여행이나 어떤 일을 동시에 경험했으면서 이를 소재로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어디를 갔다 왔단 말입니다. 갔다 왔는데 소재로 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소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소재를 잘 찾으려면 안목을 넓혀야 한다. 이게 바로 안목의 차이. 안목의 차이. 그러는 거죠. 뒤집어 보기. 저는 이 말씀을 교실에서 비틀어 생각해 보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비틀어서 봐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무생물에게 생명을 넣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사물, 사건, 입장을 자기 편에서 일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상대편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쌍방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의외로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내 관점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상대방 관점. 그 유행가도 있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게 누구 노래입니까? 응? 고개를 제가요 최근에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구를 좋아해서 가끔 축구 경기를 본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사격하는 선수가 초대를 해가지고 왔는데 사격 솜씨를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동하는 물체가 5, 6개가 되는데 바른 자세에서는 이동하는 거 바로 맞추기가 쉽지요. 저는 그렇게만 훈련을 한 줄 알았는데요. 그 선수가요 엎드려서 가랑이 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총을 쏘는데 움직이는 걸 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격 훈련할 때 과정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 고개를 다리 사이로 넣어 거꾸로 보는 풍경은 일상적으로 바라보던 풍경과 딴판으로 보인다. 거꾸로 한번 봐보라. 비틀어서 생각해보라. 뒤집어 보는 시각에서 또 포용성이 생기고 상대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전체로 보기. 한 물체 하나의 사건을 그 자체만으로 살필 게 아니라 시대, 환경, 문화, 역사적인 측면까지 통찰하라. 단면만 보지 말고 큰 안목으로 봐야 된다. 아이고 선생님 알르니 죽겠어요. 글 좀 쓰자고 하니 알아갈수록 어렵고
차라리 모르고 쓸 때가 편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알아갈수록 어려운 게 모든 세상사입니다. 자, 부분적인 면만 보지 않고 전체성으로 시 공간적인 안목에서 살피게 되면 안목과 사유가 훨씬 확대된다. 사평역 소설 기억나시죠? 소설 속에 시대적인 배경 7, 80년대 나왔죠. 그 다음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 우리들이 다 알았습니다.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이 치열했던 것, 산업화 사회였던 그 시대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도 우리가 통찰을 해야 되고, 임철우 작가가 그런 걸 통찰했기 때문에 물론 민주화를 겪었던 이제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겪었던 자기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목과 사유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내면을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상적으로 보지 말라. 내면을 보라. 외형적으로나 표피적으로만 보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이야말로 비범의 경지를 얻는 길이다. 그래서 문학이 창작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쓰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남의 생각을 통찰해 보는 것, 남의 입장을 알아채는 것. 이래서 글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재를 찾기 위한 준비물, 이제 우리 교실에서 다 아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신입생들한테는 제가 작은 수첩과 펜을 하나씩 드렸죠. 어디 가실 때 언제나 오른쪽 왼쪽에 메모하실 준비를 하시라고 메모 수첩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언제 떠오를지 모를 참신하고 기발한 생각, 자연물에서 얻은 느낌, 새로운 발견, 또 흥미로운 얘기거리, 누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것도 메모를 해 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평소에 메모 습관을 길러야 한다. 기록에 필요한 준비물을 그래서 꼭 있어야 한다. 소재를 찾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 자, 언제 떠오를지 모를 기발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발견이나 얘기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메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데 필기구가 아날로그식이죠.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아날로그식이죠. 요즘 젊은이들 핸드폰 하나에 다 됩니다. 메모되죠. 사진 찍지요. 동영상 찍어버리죠. 그리고 어디 답사 가면요, 입구에 설명 딱 돼 있으면은 야, 이거 서서 언제 다 읽어. 내가 집에 가서 인터넷 써서 찾아볼게. 그러고 그거 찰칵 사진 찍어 옵니다. 집에 와서 뒤져보면요, 자세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식이라서 한번 써보면서 머리에 또 입력이 됩니다. 네. 메모장과 필기구는 필수고 휴대폰, 휴대품 이것들이 없이 나가는 것은 무기 없는 병사다. 요즘 사진기도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되죠. 제가 아는 시인이 선배 시인이 계신데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방 찻집에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손님을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아니 시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메모지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놓쳐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바지를 걷어 올리고 장단지에다가 썼답니다. 남자들 장단지가 크기 때문에요, 양쪽에 쓰면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웃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메모 순간을 놓치면 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기록으로 부족할 때 현장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카메라 촬영, 녹음, 어느 지역의 사투리가 또 토속어가 정말 내가 녹취를 해야 되겠다. 그때 녹음을 휴대폰으로 하는 거죠. 자, 소재 찾기 방법. 자, 독서를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남의 글을 읽어보는 것 아주 기본적인 거죠. 독서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연상시켜 소재거리를 발견한다. 간접 체험을 통해서 견해를 나타낸다. 취재, 일부러 어느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기자처럼 일부러 한번 가보는 겁니다. 취재를 통해서 넓은 지식과 습득, 체험을 해보는 것이다. 답사 여행, 소재 찾기 구체적인 방법이죠. 답사 여행. 수원에 김유정 문학촌이 있죠. 김유정 문학촌을 저는 문학단체에서 모두가 같이 갔는데요. 뭐 여러 사람이 그냥 갔다 오면은요, 그냥 스르륵 갔다 오면 대강만 압니다. 대강만.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글을 대충 설계를 해가지고 혼자 배낭을 메고 김유정 문학촌을 혼자 사색을 하면서 다시 기차를 타고 가보는 거죠. 그러면 김유정이 다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한 편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집을 하는데 자신이 관심 있는 거, 탐구 분야, 문헌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제가 현재 어떤 취미를 생활을 하고 계신지, 서예를 하시건 뭐 탁구를 치시건 그런 취미 생활 하는 것은 가장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 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소재 발견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뭐 영화 예술 작품 감상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자, 또 얘기 듣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성격상 그렇습니다. 누가 얘기를 막 시작하는데 나 그거 이야기 아는 이야기야. 말을 딱 잘라버려요. 어떤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아이고 나 저거 알고 있는데 아이고 나 오늘 괜히 왔네. 그러면 손해는 누군가? 본인이 손해입니다.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재미있고 내가 몰랐던 것을 들어보면 더 재미있고 알았던 것 다시 확실하게 알아서 좋고 이렇게 남의 말을 늘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 이것이 글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았던 거 다시 들으면 안 됩니까? 저거 나 아는 소리야. 그건 내가 손해입니다. 전문가나 경험자, 유명인사 이야기. 그래서 TV 보실 때도 뭐 김영석 교수 102살 잡수신 노인이 강의하신다.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안 되죠. 딱 메모 수첩 가지고 적어놨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런 습관. 국어사전 남들이 다 쓰는 언어를 나는 바꾸겠다. 그럼 국어사전에서 비슷한 말로 내가 바꿔보는 것. 분류를 합니다. 소재 분류.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것은 쓸만하다. 쓸만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글거리가 안 돼. 그럼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분류할 줄 알아야 되죠. 버릴 것과 쓸 거리. 그 다음에 소재별로 또 주제별로 하는데 이 글은 음악과 관련된다. 미술 이야기다. 인물 이야기다.
과학적이다. 또 독서하다 내가 쓴 것이다. 야생화에 연관된 거다. 사라져가는 것들, 또 절에 갔다 와서 내가 느낀 거, 어떤 뭐 고건축물을 보고 느낀 거, 이런 것들을 딱딱 분류해 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아주 쉽지요. 저 같은 경우는요, 복지관에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3개월분을 제출을 합니다. 내일 녹화를 할 건데 오늘 띠적띠적 갑자기 가져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강의 계획서를 세우려면요, 며칠 동안을 방바닥이 난장판이 됩니다. 저는 분류를 어떻게 해놓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무 때나, 사계절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무 때나,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 세울 때 겨울 거를 딱 드는 거죠. 겨울 거를 들고 거기에서 이제 찾아내고 아무 때나 하는 것 작품에서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40편을 뽑아 놓죠. 40, 50편을 뽑아 놓고 다른 것은 다 집어넣어 놓고 40, 50편은 이제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또 한 20편으로 또 압축을 합니다. 너는 빠져. 아니야. 이거 해야 되겠다. 너는 빠져. 이렇게 하면요, 2번, 3번 읽어보고 나서 13회차 강의 계획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 널어놓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강의 계획서 세울 때는 몇 번 읽어보고, 아니야, 이런 작품이 좋아하실까? 괜찮을까? 아니지. 그래 놓고도 또 예비로, 아니야,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 짧은 시 한 편을 더 할까? 그래서 예비 작품을 또 뽑아 놓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나면 훨씬 다음에 일 보기가 이제 편하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강의할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배경이라는 정목일 교수의 이론에 이렇게 밝고 또 수필도 잘 쓰신 분인데, 그냥 수필 한 편을 모르고 끝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이제 아름다운 배경이라는 수필집 책 제목입니다. 그 중에서 제목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수필이 굉장히 자신 있고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배경이라는 수필을 제가 이제 한 편을 뽑아 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혼자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보름도 지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보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름이 지났습니다만은 조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년이 끝나고 신정도 지나고 설도 지났지만 저는 대보름이 지나야 작년이 완전히 떠납니다. 제 유년 시절부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보름을 이제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그 소지왕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지왕은 신라 21대 왕인데요. 21년 동안 재위를 했죠. 그래서 21대 소지왕이 21년 재위를 했다. 외우기가 쉽지요.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런데 물론 소지왕이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습니다만은 신라 참 어렵게 버텨냈습니다. 480년에 말갈족이요, 신라 북쪽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고구려와 말갈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7개 성을 탈취를 해갔습니다.
또 3년 뒤에는요 고구려가 다시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연합을 해서 그걸 이제 막아냈죠. 485년에는 외인들이 나쁜 외놈들이 또 해변을 침공을 했고요. 1년 뒤에는 외인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 복잡해요. 그러는데요. 제가 정월대보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월대보름은 농경사회였을 때는 농사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농사 시작이고 또 새해를 맞아서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보름날 대보름날 아침에 더위 팔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교실이 나무로 이렇게 이쪽 저쪽 교실을 구분을 해놓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문을 다 떼어내면 강당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교실이 잘 들렸거든요. 보름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서는 우리 다 같이 2학년 1반 부르면은 저쪽에서 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이 내 더위 그래가지고 더위를 팔았죠. 그런 기억. 더위 팔기.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추위에 한여름 더위를 판다. 이런 시간. 이제 그 다음엔요. 보름날 저녁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그래서 보름새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 형제들한테 눈썹에다 밀가루를 묻혀서 다음날 아침에 울고 불고 하기도 했지요. 보름새기 그런 풍습. 그 다음에 다리 밟기. 기억나시죠? 마을 근처에는 다리를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내 나이대로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병치레를 하지 않는다. 다리 밟기를 해야 병치레를 하지 않는다. 달집 태우기 할 때 대나무가 툭툭 마디가 튀는 소리가 나면 어르신들은 아이고 대나무 튀는 소리가 올해 풍년 들랑갑다. 그래서 또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쥐불놀이 농약도 없을 때니까 병충해 예방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대보름에는 이제 절기 음식으로 9가지 나물이 그냥 나물이 아닙니다. 봄부터 봄, 여름, 가을까지 있었던 나물들을 말려놨다가 겨울에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나물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먹는 거죠. 겨울에 자란 보리밥을 여름에 먹는다면 겨울을 우리가 먹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나물밥이 아니라 4계절을 먹는 것이다. 그거죠. 그 다음에 오곡밥, 약밥을 먹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밥을 해 먹는데요. 어느 날 소지왕이 먼저 교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국유사에는 늘 이야기가 다릅니다. 삼국사기는 사관이 사실을 사실대로 적어놨고 유사는 늘 픽션이 가미되죠. 그래서 교실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유사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소지왕이 이제 바깥으로 구경을 나갔다. 구경을 나갔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신하들과 소지왕 머리 위를 뱅뱅 돌더라. 그래서 여봐라. 저게 뭔가? 예,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저 까마귀가 왜 저렇게 가지 않고 우리 머리를 저렇게 돌고 있느냐? 저 까마귀를 따라가 봐라. 그랬더니 이제 신하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서출지라는 연못을 향해서 멀리 갈 듯 하면서 조금 가고 또 날아가다가 조금 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서출지라는 연못에 도착을 했어요. 연못에 도착을 했더니 신령을 만났습니다. 신하가 신령을 만났는데 이만한 종이로 쓴 편지 같은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까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신령을 만나서 받은 것을 이제 소지왕을 보여드렸죠. 이것이 무엇인고? 연못에서 신령을 만났는데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그걸 보지요. 겉봉에 보니까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왕이 점을 치는 신하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봐라. 해석을 해봤죠. 예부터 까마귀는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동물입니다. 연못에 나타난 신령도 그렇고 아무래도 하늘이 폐하께 무언가를 일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지왕이 그런데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어보지요. 소지왕이 그렇습니다. 그럼 봉투에 써있는 한 사람은 누구이고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단 말이냐? 그렇게 되물었죠. 신하가 말하기를 한 사람은 폐하를 가르치는 뜻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이 나라의 하나뿐인 폐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지왕은 봉투를 열어보라. 봉투를 열어봤죠. 그랬더니 봉투 속에 글자가 검은고 상자를 쏴라. 이거 우리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들이 몇 번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늘 들어도 재미있죠. 그래서 검은고 상자를 쏴라. 그래서 소지왕이 신하들과 말을 타고 궁궐로 돌아오셨죠. 그래서 궁궐에 돌아가서 저 검은고 상자를 쏴라. 그래서 신하가 화살을 쐈더니 검은고 상자가 옆으로 픽 넘어지는데 그 속에 한 남자가 있었다. 저자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조사해 보거라. 그랬더니 임금의 목숨을 노리고 어느 궁녀와 짜고 여기에 숨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궁녀와 그 남자는 큰 벌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까마귀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느냐? 나이든 신하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까마귀의 몸색과 같은 검은 밥을 지어서 고마움의 표시로 제를 올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밥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되보르면은 약밥과 찰밥을 지어서 이웃과 나눠 먹게 되었다. 이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그래서 아가 찰밥 먹어야 된다. 나물 먹자. 할머니, 보름에는 왜 찰밥을 꼭 먹어야 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애기들이 우리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다시 봅니다. 애기들은 사실로 믿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믿든지 말든지 하는 얘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이런 나를 다가올 때
이런 걸 한번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배경 이거를요 제가 메일로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6쪽에 아래쪽에 보면요. 노인은 죽기 전에 금강산 구경이 소원이었다. 이제 정목일 교수가 금강산을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금강산을 갔는데 한 노인이 아니 산에 가려면은 등산복을 입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모시 옷으로 잘 갖춰 입어서 이제 물어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막힌 절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 노인이 꼭 신선처럼 학처럼 보였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그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배경이란 무심결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게 아닌데 자신의 선업이 쌓여서 은은한 빛깔과 향기가 되고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이리라. 깨달음과 자비에 비친 부처의 광배처럼. 그러는데 아까 그 노인은 내 생전에 금강산을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여기를 왔는데 감히 아무렇게나 와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갈하게 몸을 갖추고 왔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정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밑에 보실까요? 삶의 배경이 아름다워지길 원한다면 이웃들의 삶에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누구 배경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남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도 괜찮다. 내가 꼭 나서지 않아도 그저 잠깐 동안 배경이 되어 사라진다 해도 좋지 않은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어쩐가. 꼭 알아주고 인사를 받아야 되느냐.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를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둔한 사람을 위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무식해서 나하고 말이 안 통해. 또 지식자는 무식자를 위하여,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권력 있는 사람은 무력자를 위하여 말 없는 배경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짓밟고 희열을 느낀다.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흔히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늘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막 나서고 그러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똑똑하게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시대입니다, 지금.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불우한 이웃을 돕고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무명으로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해놓고도 뒤에서 누가 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 애썼어, 나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네 하는데도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만 하고 서 있는 것 같은데 일을 도와주는 사람.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려면 자신이 아름다워져야 된다. 내가 먼저. 배경은 결국 자신의 삶이 되는 광채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광채다. 향기다. 내 향기다. 나의 배경생은 어떤 빛깔일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나는 어떤 누구의 배경이 되었을까? 내 배경 색깔은 무엇일까? 배경음악은 어떤 것일까? 내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귓전에 음악으로 들릴 수 있었을까? 사랑, 헌신, 착함 깊어질수록 배경색과 배경음악도 아름다워진다.
우리는 아름다운 배경으로 살다가 숨을 거두고 싶어 한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는 없을까? 마지막으로 정목일 교수가 본인에게 들려주는 묻는 질문이자 화두이자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여기를 잠깐 읽어보니까 저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우리 학창시절에 얼마나 그거 공책에다가 적어보고 친구한테 편지 보낼 때 그 시를 적어서 보냈죠. 거기 시 구절 중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되고 싶다. 아까 계속 의미, 서사만 나열해놓고 의미가 없다면 잡문이다. 신변 잡기다. 아이고 이거는 신변 잡기네. 아이고 바쁜데 괜히 읽었네. 전달하는 것도 별로 없구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배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약밥과 소지왕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강의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